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한국을 앞서가던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2025 전세계 선진국 순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표에 일본 언론은 조작된 자료라며 부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힌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리나입니다. 32살의 나이로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부에서 최연소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한국 경제에 관한 특강 자료를 정리하던 도중 저의 뼈아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98년 제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부품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리나야, 아빠가 멋진 회사 만들어서 너 공주님으로 키워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을 훔쳐갔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믿었던 거래처가 배신했어. 우리 기술 다 빼먹고 등 돌렸다고. 어린 제 귀에도 그 분노와 절망이 생생히 들렸습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우리는 마당 딸린 집에서 방 2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한국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절대 져서는 안 돼. 저는 다짐했어요. 공부로 성공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 때도 연애할 때도 저는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도쿄대 입학, 대학원 진학, 그리고 마침내 조교수까지.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저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2025년 5월 15일 도쿄대 대강의실. 저는 거품의 끝, 한국 경제의 기생적 성장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복수의 대단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착시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부당하게 흡수한 결과일 뿐이에요.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논리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제 아버님의 회사도 바로 그 희생양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개인사를 털어놓았어요. 믿었던 한국 거래처의 기술 유출과 배신 때문에 회사가 망했죠.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뜨거운 박수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확신했어요. 내 길이 맞다. 이제 더 큰 무대로 나가자. 그날 밤 저는 제 유튜브 채널 리부트 재팬에 예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방송 주제는 한국의 K반도체 신화, 그 감춰진 진실을 폭로한다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리부트 재팬에는 실시간 시청자 3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댓글창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리나 교수님 최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한국 경제 거품 터뜨려주세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자료들이 완벽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K반도체의 허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성공. 그건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어요. 199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보세요. 1990년 일본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00년에는 20%로 떨어졌죠. 그 40%가 어디로 갔을까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도둑질의 결과네요. 분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채팅창에 사이언스 K라는 아이디가 나타났어요.
다른 댓글들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교수님, 199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 데이터는 확인하셨나요? 도시바는 1995년부터 메모리 사업 축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술자들을 빼갔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기술 유출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사이언스 K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삼성이 64메가 디램 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13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일본 전체 메모리 업계 투자액보다 많았어요. 이게 단순한 모방일까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1989년 4메가 디램 개발 당시 수율 1%에서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80%까지 올렸어요. 이게 기술 도용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댓글창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이야. 교수님, 반박 좀 해보세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혐일 네티즌들의 전형적인 논리네요. 당신 한국 사람이죠? 하지만 사이언스 K의 다음 댓글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쿄공대에서 재료공학을 연구하는 일본인 대학원생입니다. 순수하게 학문적 호기심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감정적 대응보다는 데이터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사람이잖아. 교수님이 너무 감정적이네. 학문적 토론이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리가 일본인 대학원생 앞에서 감정적 주장으로 비치고 있었거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송을 종료했어요. 화면이 꺼진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패배감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방송 종료 후 3일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이언스 K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더 괴로운 건 제 채널 댓글들이었어요. 교수님이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대학원생이 더 논리적이었네. 다음엔 좀 더 준비하고 오세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제 연구실 문이 톡톡 두드려졌습니다. 리나 있나? 와타나베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와타나베 교수는 학계의 원로였습니다. 일본 경제사 연구의 거두이자 제가 조교수가 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분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분 앞에서 위축됐어요.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뭔가 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네. 와타나베 교수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 유튜브 방송 때문인가?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이미지에 누가 되었나요? 아니야. 와타나베 교수는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젊은 학자다운 패기 있는 문제 제기였어. 다만요? 그 대학원생, 다나카 유우키라고 하던가. 꽤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도 제 방송을 보셨나요? 물론이지. 우리 학교 교수가 나온 건데 안 볼 수가 있나. 와타나베 교수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그런데 말이야, 리나. 네. 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젊은 학자의 패기로운 문제 제기니까 공개 포럼을 통해 학문적으로 제대로 눌러주는 게 사토 교수의 격에 맞을 것 같은데. 와타나베 교수가 말했어요. 1대1 토론 같은 걸로 말이야. 1대1 토론이요? 그래. 도쿄대 교수가 어떤 실력인지 보여주는 거지. 그 대학원생도 분명 응할 거야.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또 진다면. 진다고? 와타나베 교수가 웃었어요. 리나, 자신감을 가져. 넌 도쿄대 최연소 조교수야. 그깟 대학원생 하나 못 이기겠어?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도쿄대 교수였고 상대는 고작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게다가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와타나베 교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겼어요. 일본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거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거라고. 저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학문적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와타나베 교수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아. 내가 주선해줄게. 도쿄대 국제 컨퍼런스홀에서 공개 포럼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와타나베 교수가 나간 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건방진 대학원생을 확실히 눌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와타나베 교수가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독주를 질투해 일부러 무리한 공개 토론으로 저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올가미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도요. 2025년 6월 3일 도쿄대 국제 컨퍼런스 홀. 300석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는 2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까지. 모든 시선이 저와 다나카 유우키에게 쏠렸어요. 다나카 유우키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토 교수님. 유우키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사회자가 토론 시작을 알렸어요. 제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명확한 증거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허상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1985년 일본 마이너스 미국 반도체 협정 이후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을 잃어갔는지 보시죠. 그래프가 선명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핵심 기술을 빼가면서 말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논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회사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어요. 믿었던 한국 파트너가 기술을 훔친 후 등을 돌렸거든요. 이때 유우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유우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거시적 분석인데 미시적 데이터로 검증해보면 어떨까요? 미시적 데이터요? 유우키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1983년 64KB D램을 개발할 때의 웨이퍼 수율 데이터를 보시죠. 초기 수율이 1%였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에서 시작해서 1987년 80%까지 올렸습니다. 만약 일본 기술을 그대로 복사했다면 이런 학습 곡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생산 데이터는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초기에는 미숙했지만 점차 기술을 익혔다는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우키가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같은 시기 일본 기업들의 EUV 장비 도입 현황을 보시죠. 도시바는 1995년부터 메모리 사업 투자를 줄였어요. 반면 삼성은 1996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고요. 청중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기술 도용론과는 다른 그림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유우키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안전한 선택을 했어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축소한 거죠.
이게 기술 도용 때문인가요? 아니면 경영 철학의 차이인가요?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논리의 흐름이 제가 예상한 방향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유우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1998년 자료를 띄웠어요. 당시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했는데 주요 원인을 보시죠. 화면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 요구 현황이었어요. 1998년 일본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게 평균 30%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부품 수급도 급격히 줄였고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때 망했어요. 유우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당시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자국 대기업의 급격한 단가 인하와 부품 수급 중단 요구 때문에 연쇄 도산했습니다. 한국의 배신이라는 프레임은 당시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리한 명분이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컨퍼런스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우키의 말은 제 개인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한 진짜 이유가 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기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토론에서 완패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유우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의 배신이라는 프레임이 경영 실패의 책임 회피 아니었을까요? 집 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뭐가? 그때. 정말 한국 회사가 우리를 배신한 게 맞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오늘 토론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1998년 당시 일본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단가를 30%나 깎았다던데. 다 지난 일을 뭘 묻냐?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는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한국 얘기만 나와도 분개하셨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남동생 켄지의 목소리였어요. 켄지는 종합상사에서 반도체 장비 수입을 담당했습니다. 실무진이라 현실을 정확히 아는 편이었죠. 누나도 와 있네. 아버지까지. 켄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심각한 얘기 중이야? 켄지야, 너도 앉아. 저는 동생을 불렀어요.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지금 일하면서 만나는 한국 파트너들 어때? 켄지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켄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뛰어나.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SK 하이닉스 담당자랑 일해봤는데 기술력도 확실하고 납기도 정확해. 무엇보다 신용이 확실하거든. 켄지가 계속 말했어요. 계약금도 항상 먼저 보내주고. 켄지야, 그만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요? 사실인데. 켄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나,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아직도 90년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뭐라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정말이에요. 지난주에 삼성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언제까지 과거 얘기만 할 거냐고. 캑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서로 필요한 존재라고요. 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켄지와 저만 거실에 남았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토론 얘기를 했습니다. 켄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누나.
켄지가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말한 배신 얘기 정말일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제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이틀 후 와타나베 교수가 다시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당황한 듯 했거든요. 리나, 컨디션은 어때?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했어요.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와타나베 교수가 주저하듯 말했어요. 한일 차세대 기술 협력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어. 일본 측 대표단에 들어갈 생각 없나? 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요? 패배를 만회할 기회야. 와타나베 교수의 눈에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면 내 논리를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간다는 게 맞을까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지. 판교. 그곳에서 제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가겠습니다. 6월 15일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출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일본 분들 많이 와요. 삼성, LG 견학하러.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판교 가시는 거죠? 거기 정말 대단해요. 창밖 풍경을 보니 더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활기찼어요. 제가 상상했던 경제 거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하자 더 충격이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거대한 IT 기업들의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저는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텐일렉트로닉스 대표 김수진입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예요. 일본 기술을 많이 참고하시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김수진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고는 하죠. 하지만 지금은 실리콘밸리 선정과 더 많이 경쟁해요. 일본은 존중하지만 벤치마킹 대상은 아니에요. 그 말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일본을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견학했습니다. 안내해준 박현우 부장이 말했어요. 이 OLED 기술은 저희가 10년간 독자 개발한 겁니다. 처음엔 수율이 10%도 안 됐어요. 일본 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없었나요? 초기에는 있었죠. 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저희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박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애플, 구글이 저희 기술을 원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원수로 여겼던 한국은 그저 제 과거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와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컨퍼런스 폐회식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내년부터 한일 공동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서로의 강점을 합쳐 중국에 대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환호했어요. 저만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거든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평생 싸워온 적이 진짜적이었을까? 아니면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었을까?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현실과 제 머릿속 믿음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래된 책장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문득 책장 아래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보였어요. 회사 서류라고 적힌 먼지투성이 상자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상자 안에는 1998년 당시의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편지들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사토 사장님께. 저는 대성정밀 박상철 부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신기술에 공동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편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사토 사장님, 시장 상황이 어려운 건 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술력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함께 연구 개발비를 분담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읍시다. 세 번째 편지에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토 사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시다는 걸 압니다. 회사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지분을 인수해서라도 기술과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직원들만큼은 지켜주세요. 마지막 편지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사토 사장님, 마지막 제안입니다.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이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잃지 마세요. 편지 옆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자존심을 굽힐 수는 없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머리 숙일 순 없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한국 파트너는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아버지를 도우려 했던 거였습니다. 기술 유출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모든 제안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배신의 기억은 아버지의 자기 방어였어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27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편지들을 다시 읽으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상철 부장이라는 분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했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사토 사장님 따님이 아직 어리시죠? 아이 미래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저까지 걱정해 주셨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평생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저희 가족을 구하려 했던 은인들이었어요. 제 학문적 커리어, 제 유튜브 채널, 제 모든 주장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짓의 탑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오셨어요. 리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아버지. 저는 편지들을 들어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리나야. 왜 거짓말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리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빠가 자존심 때문에. 그날 밤, 저와 아버지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27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말이에요. 3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6월 25일 저녁 8시, 저는 제 유튜브 채널 리부트 재팬에서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제목은 나의 거짓된 기억의 탑, 그리고 진실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5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어요. 댓글창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제목을? 혹시 사과 방송인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토리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댓글창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여러분께 거짓을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개인적 원한을 학문적 진실인 양 포장했어요. 화면 한쪽에 제가 찾은 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은 1998년 제 아버지 회사의 한국 파트너가 보낸 편지들입니다. 기술을 훔치려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저희를 도우려 했던 거예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어요. 박상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회사가 어려워진 저희 아버지에게 공동 투자를 제안했고 심지어 지분 인수까지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고용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머리 숙일 수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회사는 망했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존경합니다. 27년 동안 저는 한국을 원수로 여겼어요. 그 분노가 제 학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짓 기억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 첨단 기술, 그리고 일본을 존중하지만 더 이상 모방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실을 말이에요. 저는 판교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고 있던 한국은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었어요. 실제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시청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어요. 제 진솔한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유우키 선배.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선배의 날카로운 지적이 저를 진실로 이끌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철 부장님. 제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27년 전 저희 가족을 구하려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댓글창에 울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게 진짜 학자의 자세조라는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개인적 상처를 여러분의 마음에 독을 심는 데 사용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리부트 재팬 채널을 종료합니다. 대신 동아시아의 진정한 협력과 미래를 연구하는 새로운 학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끄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27년 만에 거짓의 탑에서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나카 유우키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함께 동아시아 기술 협력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진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젊은 학자의 용기 있는 고백.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한 국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거짓된 기억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진실의 다리를 놓을 때입니다.